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두 개인데요. 하나는 마인드맵이라는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정리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행정소송과 관련된 쟁점을 좀 통찰해보는 시간을 할 건데, 사실은 이제 행정소송법 전부를 다 보기는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하고요. 우리가 개략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마인드맵 자료를 먼저 보면 거기에 이제 기승, 전, 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와 관련된 요건은 이제 소송 요건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오른쪽 옆에 보면은 조문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 조문은 이제 행정소송법상에 있는 조문이 되겠죠. 여러분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적법 여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선행이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대출 심사를 받으러 갈 때도 처음부터 대출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는지를 먼저 심사하고, 그러한 요건이 통과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얼마의 대출을 해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처럼 소송이라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행정소송법 1조를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자, 이 법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리,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와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행정소송이라는 것에 대한 전반을 1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의 형량을 통한 해결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적정하게 한다는 게 우리 1조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익과 사익 사이에서의 조율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의 조율, 이거를 우리는 행정법에서 이제 비교 형량이라는 전문 용어로 해서 계속 검토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익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에요? 행정의 효율성, 그 다음에 뭐 안정성, 이런 것들이 바로 공익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충돌되는 사익은 사인의 신뢰보호가 제일 커요. 신뢰보호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권익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는 그냥 사익에 불과하지만, 자, 공익과 부딪히게 되면 국민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침해 구제 문제로 다시 바뀌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1조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도 헌법에서 보면은 헌법에서 뭐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이든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건 사실이 충족된 다음에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법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 엄격한 소송 절차를 통해서 요건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이걸 요구하는 이유는 남소를 방지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공법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헌법 객관식 할 때도 보면 뭐 청공기 뭐 이렇게 갖고 암기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 이렇게 엄격하게 소송 요건을 해서 본안에 올라갈 수 있는 요 길을 굉장히 좁혀놨단 말이죠. 그렇죠?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조에서 보면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요구가 되는데, 그 자격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기와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럼 우리는 사안의 해결을 함에 있어서 본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시오라는 문제에 대한 요구사항이 바로 왼쪽에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소송 요건이라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흠결되었을 때는 이제 판사는 각하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고 적격, 그 다음에 피고 적격, 대상 적격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 2조를 가볼까요? 2조에서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1호에서 처분 등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9조를 한번 가볼까요? 19조를 가면
자, 19조에서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라 그래서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분 등을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데 19조가 그러면 대상 적격과 관련된 첫 번째 나오는 조문이고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요건 사실을 2조 1항 1호에서 처분 등 이렇게 다시 요건을 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기에 보면 대상 적격과 관련해서 19조 그 다음에 2조 1항 1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법령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령에 있는 요건 사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이제 처분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검토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상 적격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요건은 행정청의 행위여야 되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립대에서 퇴학 처분을 당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국립대에서 퇴학 처분을 당한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학생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법원에 가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이게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건 여러분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 상식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2조 1항 1호에서 우리가 시비를 걸 수 있게끔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건이 바로 행정청의 행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정청은 조금 이따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아무튼 사인이 아닌 뭔가 좀 공익적인 주체, 그렇죠? 그 기관, 그러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서만 시비를 걸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립대 퇴학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부산 지방법무사회라는 데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어떠한 법무사에 대해서 뭔가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도 행정청에 들어가느냐? 요거는 어디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 2조 2호에 규율하고 있죠. 2조 2항이죠. 거기에 보면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해서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 그렇죠? 이걸 받은 행정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이거는 줄여서 이제 공무를 받은 사인이기 때문에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럼 얘가 공무수탁 사인이 되느냐?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행정법원으로 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2조 2항에서 법령에 의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위임과 위탁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위임과 위탁이 여러분 참조 법령에서 주어진 조문이 있다 그러면 행정소송법 2조 2항 그 다음에 당의 조문에 의해서 얘는 공무수탁 사인, 행정청의 행위 충족, 이 다른 요건으로 처분성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문을 잘 봐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위임 위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한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내부 위임하고 자, 대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위임과 위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옥새가 넘어가는 거예요. 법령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권한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여러분 대리기사한테 차 맡겼다 그래서 대리기사가 여러분 차에 차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대리라는 거예요.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공권력의 그러한 권한이 넘어가야 그 사람이 행정청이 되는다는 그런 상식에서 봐도 여러분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2조 2항에서 공무수탁 사인, 그 다음에 1호에 있는 행정청, 요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링크를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요 판례도 중요한 판례잖아요. 그래서 부산지방법무사회에서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취소 또는 거부 처분에 대해서 대상 적격을 인정했던 판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개념적 징표로 행정청의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구하는 요건이 보면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자, 그거를 볼게요. 두 번째는
구체적 사실의 법 집행. 그러면 구체적의 반대말은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하는 행위 중에서 추상적인 뭔가 액션도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행정청이 하는 추상적 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행정 입법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원래는 헌법 40조에 의해서 국회에서 제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기능적 권력 분립이라 그래서 행정청도 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입법이 현실 세계를 빠르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 75조, 95조에서 행정 입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무에 가면 여러분이 하는 업무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부령을 제정하는 게 많답니다. 소관법령이 각 부처별로 할당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행정 입법 작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그런 행정 입법 작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이제 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서 구체적 집행행위에 대해서만 시비를 걸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지 이런 추상적 작용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국어적으로만 구분하면 되잖아요. 구체적이라는 것은 뭐 이러한 요건들, 그렇죠? 이러한 요건들이 구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걸 우리는 구체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안 돼 있는 걸 우리 추상적이라고 하죠. 이런 법이라는 게 뭐 불법 유턴을 한 자는 뭐 이렇게 규율을 하지 신림 사거리 몇 시 불법 유턴한 누구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추상적 작용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처분이 아닌 거예요. 2조 1항 1호에서 요구하는 처분에 충족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아가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더 배워나가겠지만 자 헌법에 보면은 자 107조 2항에서 구체적 규범통제라는 걸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령을 어겨서 처분을 만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의 법령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작용에 대해서는 바로 헌법,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없고 구체적 규범통제라는 별도의 행정입법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여기서의 행정소송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바로 구체적 사실이라는 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부분은 지울게요. 자, 이것도 지우고 공권력의 행사여야 돼요.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행정청이 하는 작용 중에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것도 있으니까 그 중에 공권력만 시비를 걸 수 있도록 해놓은 거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을 볼 거예요. 뭐냐면, 자, 행정청이 하는 작용 중에 지위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어요. 공권력이라는 건 여러분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 공권력이라는 표현 쓰질 않잖아요. 그래서 행정청의 지위 첫 번째가 우월적 지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등한 지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청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경제 주체 지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이 우월적 지위에서 내리는 작용을 우리는 처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왜 처분이냐면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죠.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게. 자, 대등한 지위에서 여러분 체결하는 법적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일상생활에서 표현을 해요? 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행정청이 공적 목적을 위해서 체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행정청이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느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요거는 공공입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두 가지 구분. 자, 요거는 별도의 예를 틀어야 되니까
자, 이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기재부 장관이 기재부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컴퓨터를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기 위해서는 누구랑 거래를 해야 돼요? 사인이랑 거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청은 그냥 자기가 필요한 거 사게끔 해놓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은 공공조달의 어떠한 효율성에도 어긋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공입찰이라는 절차를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이 업체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형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참여를 할 때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가격도 그렇고 뭐 이렇다. 그러면 이제 너로 결정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을 낙찰자 지위 확인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전자상거래 할 때도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랑 거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활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연락이 닿는 애랑 거래를 체결하려고 예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만나요? 뭐 당근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럼 얘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약을 예약하죠. 뭐 카톡으로 하든 문자로 하든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얘가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하루를 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걸어놓는 돈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는 계약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안 나타나면은 계약금을 내가 가져가면 되죠. 부동산 거래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럼 국가가 계약금이라고 하는 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찰에 대한 보증금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입찰 보증금. 그럼 만약에 얘가 너로 했어 그러고서도 본계약 체결을 안 하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의 계좌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국가의 계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국고 귀속이라고 돼요. 근데 국가가 하니까 그냥 조치라는 표현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어때요? 행정청이 여러분이 사경제 주체로서 이 사람들이랑 사경제 주체 활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작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이 같다 다르다? 본질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민사법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했다 그래서 무조건 행정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행정청이 해도 행정청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사 20부가 제일 많이 해요, 이거를. 근데 변호사들 중에서도 이거를 행정소송으로 제기하는 변호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판례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자꾸 도망가요. 그래서 야, 이제 너랑은 거래를 못 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뭘 내리냐면은 이제 입찰 참가 자격을 정지시켜버려요. 그러면 입찰 참가 자격이 정지되면은 그 정지된 기간 동안 얘는 이 플랫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참가시키지 못하는 거는 사적 관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청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공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행사한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권력의 행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처분이 돼서 이런 공공입찰에서 유일한 작용, 즉 입찰 참가 자격 정지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으로 가서 시비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본 거에서 공권력 행사라는 요건은 행정청이 어떤 지위? 우월적 지위에서 내리는 작용, 그걸 처분이라고 하는 거고,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사경제 주체, 즉 계약을 맺고자 하는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민사법원에 가야 돼요. 자, 근데 공법상의 계약이라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공무원에 대한 임명인데 여러분처럼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연봉 얼마, 그 다음에 임용기간 3년, 그 다음에 근무조건 3급 이렇게 한 다음에 서로 날인한 다음에 공무원 임용이라는 공법상 효과를 형성하는 계약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공법상 계약은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월적 지위에서 한 건 아니고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사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른 소송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걸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이따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요건은 뭐예요? 공권력의 행사여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요 두 가지랑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행정청이 어떤 지위에서 이루어진 작용인가로 구분을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우월적 지위, 대등한 지위, 그 다음에 사경제 주체의 지위. 시험에서는 이것과 이거를 구분하거나 이것과 이거를 구분하거나 이렇게 되죠. 이것과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뭐가 되는 거야? 공법과 사법의 구별 문제가 이제 행정법 여러분 초반에 나오는 거고, 이것과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뭐예요? 항고소송이냐 당사자 소송이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죠. 만약에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소호 변경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또 관련 청구로도 이송 병합할 수 있도록 또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분야죠. 자, 이게 공권력의 행사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래야지만 처분이구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건도 매우 중요해요. 네 번째 요건은 자, 권리 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변동이 생기는 그렇죠? 법적 행위들. 그러면 여러분 법적 행위의 반대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행위죠. 사실행위. 사실행위는 권리 의무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뒤통수를 때렸다 그래서 그걸 취소할 수도 없고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죠. 그냥 아플 뿐이에요. 사실적 결과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자, 예를 들면 결혼이라는 것도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부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속받을 수 있고, 근데 연애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추억만 남는 거죠. 그걸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행위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 의무의 변동이 초래돼야 되는데, 자, 이거는 판사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녀요. 그 다음에 퇴직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돼요. 지역 가입자.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한 달 뒤에는 지역 가입자 전환 통보를 해줘요. 전환 통보. 그러면 직장 있을 때는 의료보험을 낼 때 보통은 뭐 50만 원을 낸다고 하면 사업자가 25만 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25만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이제 혼자 다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익이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는 50을 내야 돼요. 그럼 권리 의무의 변동이 25가 생겼죠. 이게 권리 의무의 변동이에요. 그렇죠? 이게 권리 의무의 변동. 그런 다음에 전환 통보가 됐다라는 것은 이미 생성된 사실을 어떻게만 해준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확인만 해준 거죠. 권리 의무의 변동이 발생한 포인트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얘가 퇴직이라는 그러한 요건 때문에 25라는 권리 의무의 변동이 발생한 것이지 그 이후에 전환 통보했다는 거에 의해서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시간의 순서상. 그렇죠? 그럼 이건 처분이에요?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25가 생겼다라는 뭐예요? 사실이잖아요. 사실. 이 사실을 단순하게 통보만 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거를 관념의 통지라고 얘기를 하고 팩폭이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이미 팩트는 형성된 거예요. 그렇죠? 끝난 사실을 확인만 해준 거죠. 그럼 여기서는 처분이 있어요? 없어요? 처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내가 뭔가 다투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법률 관계는 있잖아요. 공법상 법률 관계. 그러니까 아까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지 여기는 처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가입자 뭐 전환 확인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된다. 만약에 지역가입자 전환 통보 무효 확인의 소 이런 걸 제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처분이 아니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단순한 사실의 통보죠. 얘를 관념의 통지라 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지우고요. 지워도 되죠? 자, 병무청장이 있어요. 병무청장. 병무청장이 이제 병역 의무 기피자에 대해서 인적사항 공개를 해버려요. 공개. 자, 이거를 우리가 처분이라고 넘어갔을 때, 자, 여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지방병무청장이 자기 지방에 있는 애들, 예를 들면 뭐 갑부터 병까지 있다라고 얘한테 올리면 얘가 최종적으로 뭐 갑, 병, 뭐 이렇게 갖고 공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최종적으로 공개한 부분, 이것 중에 어떤 게 처분이에요? 이게 처분인 거예요. 왜? 공개라는 최종적인 권리 의무의 변동은 여기서 초래됐지 여기서 초래된 게 아니에요. 얘는 단순한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죠. 그러면 우리 판례가 이 조문, 요 징표 있잖아요. 권리 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법적 행위라는 징표를 해석할 때 여러분 판례라면 여러분 판사예요. 그럼 이거하고 이것 중에 이것만 처분으로 보는 본질은 뭐가 될까요? 판결의 모순 조촉을 방지하고 남소를 방지하고 판결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소송 경제에 이게 부합이 되죠. 왜냐하면 종국적인 처분을 갖고 다퉈야지 그 중간에 있을 때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흐트러지고 더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리 의무의 변동이 초래하는 그 단계에서의 그 작용, 그거를 시비 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바로 권리 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자, 이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조 1항 1호를 다시 볼까요? 자, 처분은 19조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했고, 그 처분에 대해서 2조 1항 1호는 요건 사실을 첫 번째 주체적 요건으로 행정청, 그 다음에 두 번째 징표로 구체적 사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권력의 행사라는 요건, 그 다음에 법 집행은 권리 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는 판례 해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돼 있어요? 거부 이렇게 돼 있어요. 거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분성에 대한 검토가 판례에서 이루어지는데, 자, 거부 다음에 2호에서는 이제 부작위라고 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부작위하고 거부는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면 돼요. 자, 신청을 한 다음에 행정청이 만약에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를 행정소송법 2조 1항 2호에서 부작위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명하면 이게 거부예요. 그러니까 요건 사실이 신청이라는 것과 겹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면 임용이라는 거 있잖아요. 임용에 대한 거부 처분인가요? 임용은 거부 처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내가 신청을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관이 자기가 저 좀 임용시켜주세요 그러지 않죠? 그냥 일방적으로 임용하는 거잖아요. 재량이기 때문에 그건 거부 처분이 아닌 거예요. 그걸 헷갈리면 안 되는 거는 신청이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죠. 2조 1항 2호에서.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상 적격과 관련된 부분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19조 이제 단서를 가볼까요? 19조 단서. 19조 단서를 가니까 취소 소송은
취소 소송에 대한 이제 소송의 대상을 보고 있는데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서를 보니까 다만 재결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재결 부분을 봐야 돼요. 자, 재결. 자, 지금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한테 자, 서울 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를 했어요. 취소. 그랬더니 갑이 이제 누구를 찾아가냐면 중앙행심위를 찾아간 거예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랬더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갑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운전면허 정지 3개월로 변경하라 라고 결정을 때렸어요. 이 결정. 그러면 아까 여기에 계속 그렸던 거는 이제 행정법원을 그렸는데 여기에는 갑자기 이상한 애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자,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권리 의무의 변동이 초래되는 것을 우리는 처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처분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2조 1항 1호에서. 자, 근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사인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죠? 자, 행정청이 자, 취소를 어떻게 한 거야? 정지 3개월로 바꾼 거잖아요.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변동을 초래했기 때문에 얘도 처분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위법성의 정도를 봤을 때 취소를 100이라고 봤을 때 얘는 위법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얘는 3개월 한 30 정도가 된다고 보면 뭐 대충 비슷할 수가 있죠. 문제는 처분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 2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판결에 모순저촉 우려가 있고 소송 경제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 1에 서울경찰청장을 둘리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얘를 복일동에 한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19조 단서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어요? 고유한 위법이라는 게 있어야 처분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고유한 위법이라는 것은 남에게는 없고 얘한테만 있는 걸 보통 고유하다고 우리가 국어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얘한테는 없고 얘한테는 있는 것,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100이잖아요. 그러면 30이죠? 그럼 이게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유한 위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얘가 이렇게 한 건 처분이 돼야 안 돼요? 처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고유한 위법이라는 것에 관련해서는 자, 주체와 절차와 형식과 내용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게 위법성에 대한 기계적인 분석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니고 행정심판위원회도 여러 군데 있단 말이에요. 뭐 서울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있고 뭐 국정원 같으면 국정원 내부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해야 되는지 헷갈려하고 주체의 하자가 있다면 이거는 둘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고길동이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때는 그 잘못 주체를 헷갈려서 내린 결정, 그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니까 주체를 위반했다는 얘기는 뭘 위법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법을 위반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주체는 결국엔 행정, 조직법 및 개별법이죠. 그러니까 행정심판법에도 이런 재결의 주체에 대한 관할을 규율했는데 그게 위반됐다거나 또 절차하고 형식이라는 것은 행정, 절차법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이라는 것은 이제 행정작용법을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승전 마인드맵에 보면 전에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보면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이라는 틀 안에서 위법성을 다 검토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고길동이 문서로 해야 되는데 뭐 전화나 문자로 너는 뭐 이렇게 됐어 라고 알리면 그건 제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경우가 고유한 위법이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이런 거죠. 요거는 주문별로 보는 게 좀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각하 재결이 있어요. 각하 재결. 각하라는 것은 요건이 흠결된 상태라고 해서 내리는 재결이잖아요. 근데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하를 때리게 되면 뭐냐면, 자, 공짜 티켓을 날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심판은 공짜예요, 여러분. 그 행정소송은 인지를 붙이잖아요. 근데 행정심판은 그냥 내도 돼요. 그 다음에 엄격한 형식성도 요구하지 않아서 좀 빠르고 편한데, 그런 티켓을 얘가 잘못 판단해갖고 날리는 거죠. 각하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기각이라는 것. 기각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자, 둘리가 어떠한 내용을 했는데 고길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한 게 똑같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각이라는 것은 고유한 위법이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행정심판법 47조 2항을 보면은 불이익 변경 금지가 있어요. 불이익 변경 금지. 예를 들어서 원래 얘가 내린 처분이 운전면허 정지였는데 고길동이 갑자기 운전면허 취소로 바꾸면 이거는 행정심판법, 행심법 47조 2항을 위반한 거예요. 위반해서 기각을 때리면 그거는 고유한 위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정재결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사정재결이라는 것은, 자, 공공복리라는 사정이 있어서 원래는 당사자가 이기는 게임을 지게 만드는 기각재결이에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갖고 기각을 때렸기 때문에 이것도 고유한 위법이 창설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 이외에는 기각재결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되는 경우만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용재결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어요. 자, 연탄공장 사장이 있는데 행정청이 얘한테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주민병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고길동을 찾아갑니다. 근데 얘네 둘이 같은 동네 살아갖고 얘한테 인용 재결을 했어요. 얘가 신청한 건 뭐냐면 얘가 허가죠, 허가. 허가를 때려주고 허가 취소 심판을 청구한 거죠. 그랬더니 고길동이 취소하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 보면은 둘리는 어떻게 해준 거예요? 둘리는 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길동은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뺏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둘리는 잘한 짓이고 고길동이 뺏은 거기 때문에 위법성이 2단계에서 창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고유한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제3자요 행정인이 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추상적으로 볼 게 아니라 결국엔 19조 단서에 이제 고유한 위법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2조로 돌아가 볼까요? 2조 1항 1호에 처분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의 등은 왜 그런 거예요? 후단에 있는 우리가 지금 했던 재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처분 플러스 재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조로 넘어가 볼까요? 3조에서 자, 항고소송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다. 자,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은 아까 행정청이 하는 작용 중에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공법상 법률 관계에 대한 소송인데요.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해두세요. 자,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은 자, 결국에는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이에요. 처분이 아니죠. 그러면 공법상 법률 관계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뽑아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분으로 인하여 공법상 법률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임용을 했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해임을 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해임이 무효라면 어떠한 법률 관계가 바로 생겨요? 공무원의 지위라는 법률 관계가 바로 생기죠? 공무원 지위. 그래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해임, 무효인 해임이라는 처분에 의해서 형성된 법률 관계에 대한 소송이에요. 이런 걸 당사자 소송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공법상 법률 관계를 뭐에 의해서 아까 만들었었어요? 아까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 만들었죠?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무원과 사인과 계약을 통해서 이제 공무원이 되는 공무원을 우리는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계약직 공무원. 이게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돼요. 그 다음에는 공법상 법률 관계는 뭐에 의해서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공법의 규율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떠한 법에서 자, A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이 있다라고 보세요. 자, A는 500원, B는 800원, C는 1000만원 이렇게 법에 정해놨다고 했으면 자, 이러한 경우는 500원, 이러한 경우는 뭐 800원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A에 해당이 돼서 500이라는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처분이 아니에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법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해서 다투는 것도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좀 정리를 해두면 당사자 소송 파트에서 우리가 검토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관소송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강론에 가면 지방자치법에서 규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항고소송이라는 정원 속에서는 이제 무효등 확인 소송이라는 게 여기에 같이 취소 소송이랑 같이 들어가 있죠. 나중에 이제 무효등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논고가 여기 4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그러면 사례를 하나만 보고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요 사례만 하나 해두세요. 자, 조세 관청이 있는데 조세 관청에서
조세를 때렸어요. 1,000만 원을 때렸는데 얘가 이제 납입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시효가 도가 됐어요. 시효가 도가 된 상태에서 납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행정법원에다가 뭘 제기하느냐? 무효 사유이기 때문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요. 요게 1번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납입하면은 이제 국가에, 대한민국에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이 플러스가 되는데 이게 원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걸 돌려받는 소송을 우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전국적으로 얻고자 하는 거는 돈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돈을 받고자 하는 게 전국적인 엔드 스테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굳이 확인하지 말아라. 이걸 뭐라 그러냐면 확인의 이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시 확정의 이익. 이게 없지 않느냐. 이걸로 가라. 그래서 예전에는 각하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민사에서의 얘기고, 자, 무효등 확인 소송이라는 것은 항고 소송의 본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보겠지만 기속력이라는 게 있어서 행정청을 묶는 힘이 있어요. 얘가 얘를 이렇게 묶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원상 회복을 시켜줘야 돼서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무효등 확인 소송을 통해서 이거 아니더라도 뭔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있으니까 그게 확인보다 더 우선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충성 불효설과 관련해서는 이 4조에 무효등 확인 소송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논거로서 규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6조를 한번 볼까요? 6조에 보면 아까 우리가 명령 규칙, 법규 명령에 대해서는 추상적 성질을 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얘한테 대해서는 아까 2조 1항 1호에서 어떤 요건이 현결되어 있어요? 구체적이란 요건이 현결되어 있어서 얘한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해 사안에서 법원에서 당해 처분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에 대해서 위헌이냐 위법이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게 헌법 107조 2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밑에 보면 헌법 107조 2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위헌 여부를 결정을 하면 이제 행안부 장관한테 보내면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 이제 행정청 내부에서 반장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공고를 해요. 그래서 관보에 게재를 한 이후에도 계속 당의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는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게 6조예요. 근데 이제 6조가 시험에 별로 나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와 관련해서 헌법 107조 2항과 당해 6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되겠어요. 자,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좀 보도록 할게요.